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무효 들어갈 차례죠. 예, 교재 보시면 144쪽입니다. 144쪽.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일부무효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146쪽에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147쪽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는데 그 147쪽에 그 무효행위 추인에 별표 3개 해두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효의 재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무효인 걸 다시 살려 쓴다는 거죠.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일부무효, 두 번째가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 행위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가 무효행위의 추인. 조문 순서대로 137, 8, 9조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 무효에 관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은 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립은 됐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가 무효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요 무효행위 추인이고요. 일부 무효는 가끔 그 조문에 대한 원칙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되게 하고, 무효행위 전환은 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자주 등장이 되는데, 그거는 요 무효행위 전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불공정행위 있었죠.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느냐, 인정돼야 하는데 된다라고 했죠. 우리 알박기 사건 할 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무효인 매매로 불공정 무효가 됐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그 알박기 판례 때문에 이 무효행위 전환인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근데 시험은 뭐 이 편에서는 요게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137조부터 먼저 볼게요. 144쪽입니다. 144쪽,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무효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오른쪽 2번에 요건이 있어요. 요건 괄호 1번 보시면 법률행위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할 가능, 구별될 수 있어야 되고, 괄호 2번에 보면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존재해야 돼요. 그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나머지라도 했었을 것이다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한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와 B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요 A 토지에는 무효 사유가 있었대요. 그러면 원칙은 이 A 토지 매매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요 B 토지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일체성을 띠고, 두 번째 가분성,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가상적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A 토지는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B 토지는 4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일부 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거래가 계약이 두 개인 거니까. 그래서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A 토지와 B 토지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로 이루어진 거면 그건 가분성이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상적 의사인데, 당사자가 이 A 토지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 토지라도 거래했을 거다라는 의사가 인정되면 A 토지는 무효지만 B 토지는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의사를 추단해 보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럼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이 들어가게 돼요. 자, 해석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자연적 해석,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어떤 해석을 할까요? 보충적 해석.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충적이면
제3자,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무효라면 이거라도 했었을 거야 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의미 이해되셨죠? 판례 하나만 보면 갑이요.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팝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토지 건물을 팔았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매는 지금 현재 무효인데 을이 갑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이게 지금 무효면 일단 건물만이라도 넘겨라.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을이 주장하는 건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만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면 얘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거래가 됐다. 일체성이 있고요.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가분성이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상적 의사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넘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함께 이전해요? 함께 이전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뭐라고 하냐면 이 허가를 받아서 같이 유효가 되지 않는 한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판례 입장은 이 상태가 일부만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교재 잠깐 볼게요. 145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판례 박스. 그 판례 박스의 셋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는 지금 뭐 깊이 내용을 본 거고요. 수험상으로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부 무효는 원칙이 뭐예요? 전부 무효.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효행위의 전환 146쪽에 자, 138조를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무효였는데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바꿔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A라는 행위예요. 근데 이 A라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못 갖춰서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을 한 거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도 했었을 거야 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인정이 되면 A로서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B로서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 그러면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그 A가 B를 포섭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였어요. A라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요 노란색 원의 요건을 가득 채워야만 유효가 돼요. 근데 제가 A를 하려고 했는데 효력 요건을 이만큼밖에 못 갖췄다면 A로서는 지금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효력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근데 A를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얘랑 효력이 비슷해서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를 했을 거야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B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A가. 뭐 단순한 사례를 들면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한 사례.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누가 대상이냐면 혼인 중해자가 출생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혼인 중해자가 아니라 완전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한 거죠. 그럼 이 출생신고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겠죠. 무효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가 이제 혼인 관계인데 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야 얘를 출생 신고하는 거고,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 사이에 C가 태어났는데 이 갑과 을이 얘를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런 출생 신고는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출생 신고를 했냐면 얘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출생 신고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줄 거야? 입양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 또는 뭐 예를 들어 혼인 외자를 출생 신고했다. 혼인 외자를 출생 신고할 수 있느냐? 출생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 신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혼인 중해자고, 혼인 외자는 그러니까 타인의 자하고는 좀 다르지만 중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는 이렇게 완전히 남의 집 자식이 타인의 자고, 혼인 외자는 완전 남의 집 자식은 아니고, 그렇죠. 일부만 남의 집 자식이라고. 이렇게 애가 태어나면 얘가 이제 혼외자잖아요. 그럼 이 혼외자도 혼인 중외자는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건 뭘로 인정해 주냐면 인지.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얘가 내 핏줄이다라고 지정해서 내 호적에 넣는 행위. 요거 이제 인지예요. 예를 들어 전쟁통에 제가 애를 잃어버렸는데 한 20년 있다가 만났는데 발가락이 비슷해서 피 검사했더니 내 자식이에요. 그럼 내 호적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지라고 부르고. 근데 가끔 이제 아버지가 놔놓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좀 만납시다. 피 좀 빼줘. 이렇게 빼가지고 친생자 확인에 소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걸 이제 강제 인지라고 해요. 예전에 막 전직 대통령들 인지소송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고, 또는 비밀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전환시켜 준다. 이런 것들이 전환이에요. 우리 유언은 앞에서 공부했는데, 물론 유언도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유언은 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식을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비밀증서, 자필증서, 구수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방식을 흠결하면 무효가 돼요. 그럼 비밀증서 유언이랑 자필증서 유언 중에 어느 게 더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세요? 아무래도 비밀스럽게 해야 되니까 얘가 좀 더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비밀증서 유언은 자기가 유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봉투 사서 엄복 날인하고 성인 2인 이상의 면전에 제시하여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돼요. 길잖아요. 길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럼 빠뜨리면 그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필증서 유언은 요건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요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효행위 전환은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OX. 지금 이건 다 가족법상 행위에도 다 적용되고요.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은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은 단독 행위죠. 상대방 다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알박기 사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수도 없이 볼 거니까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무효행위 전환은 뭐 이 개념 이해해 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4번의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139조. 거긴 별표 3개 해두시라고 했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를 추인해봐야 무효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새로운 행위죠. 원칙은 소급효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뭐 자기들끼리 소급효를 부여하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무효인 신분행위나 무효인 소송행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 빼고 원칙은 소급효가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소급효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말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X에? 틀리죠. 처음부터 새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추인 시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무효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진정한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효가 나왔는데 지금 추인을 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 무효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를 말할까요? 확정적 무효를 말할까요? 이 대상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동적 무효 봤죠? 뭐 있었어요? 유동적 무효.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허가구역 있었죠.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어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그러면 이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유동적 무효예요. 또 우리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봤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그럼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이죠. 그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그 계약이 예전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거야. 그럼 이 무효라는 건 유동적 무효를 말할까요? 확정적 무효를 말할까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그걸 알고 추인하면 새롭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소급효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추인될 수 없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103조, 104조예요. 103조는 뭐였어요? 반사회적 행위. 104조는 불공정 행위. 그러니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 강행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리행위,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다음에 그게 불공정이라는 걸 알고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고, 우리 이중매매 봤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건 제2매수인이 뭐 했을 때? 가담, 적극 가담해야죠. 그럼 적극 가담해놓고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한다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추인될 수 없는 게 103, 104조고요. 그러면 여기서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추인할 때 무효 사유가 남아 있어도 될까요? 무효 사유는 소멸해야 될까요? 전부 다.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무효 사유는 모두 소멸되었어야 되고, 만약에 추인할 때도 여전히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건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서 표시를 한 거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짜고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 이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 108조에 규정되어 있었죠.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인도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허위로 받은 거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거 진짜 사고 싶으면 새로 매매계약서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하면 되냐면 추인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가장매매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짜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무효 행위를 추인해서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얘네들이 추인할 때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인해서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얘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죠. 만약에 추인 시에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면 여전히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추인으로 새로운 행위가 인정되려면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되었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 사례에서 을과 갑이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 시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하면 여전히 무효니까. 이게 이제 가장매매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표가 없다. 물론 예외는 뭐냐면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약정하는 건 가능해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무효인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기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살 난 아이가 버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얘를 주워다가 키운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의사가 있었겠어요? 남의 자식을 주워다 자기 자식으로 키운다는 건 입양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입양이 되려면 요건이 15세 미만의 자를 입양할 때는 그 입양되는 아이의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15세 이상의 자를 입양할 때는 그냥 지가 스스로 동의해주면 돼요. 지금은 물론 입양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예전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예전에 입양의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입양해서 막 학대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다자녀 가구 아파트 입주권 우선 준다고 하니까 입양해서 입주권 받고 파양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지금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지금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웠는데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 입양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15세 미만의 자를 입양할 때는 입양되는 아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버려진 아이를 주워온 거니까 걔 부모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입양은 무효입니다. 근데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잘 키워주니까 15세를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15세가 되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이 무효인 입양을 추인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추인하면 이 추인 시부터 이 집 자식으로 다룰까요? 주워왔을 때부터로 다룰까요? 주워왔을 때. 그럼 그건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예외적으로 가족법상의 행위나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이해되셨죠? 네. 무효행위 추인은 원래 효력이 없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소급표가 없다는 거 중요하고 절대로 추인한다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고 추인할 때는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제거되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갑에서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현재 가장매매로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 등기는 현재 무효겠죠. 무효 등기예요. 근데 얘가 추인해서 진짜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이 무효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하고 을 앞으로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부에 뭐 무효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 말소하고 또 등기하고 이렇게 비용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 등기의 유용 또는 전용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다시 써먹겠다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그러면 얘네들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면 예전에 가장매매 시부터 유효한 등기예요? 지금부터 유효한 등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무효 등기용은 뭐가 없죠? 소급표가 없다. 자,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 등기용 하면 첫 번째,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제3자가 있으면 그 유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안 되는 유용이 있는데 멸실건물 등기죠.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등기법 가면 또 물권법 파트 가면 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하면 3가지. 첫 번째,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제3자가 있으면 주장할 수 없고 세 번째, 멸실건물 등기부를 새건물 등기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설정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나중에 돈을 갚아요. 채무를 변제한다. 그럼 변제하면 이제 받을 돈이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은 남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돼요. 우리가 나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예요? 변제 시예요? 변제. 돈 갚는 순간. 얘가 돈을 갚아버리면 이 저당권은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죠.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원인무효 등기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을은 이 저당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소시키면 되죠. 근데 말소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또 빌린 거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이 무효인 저당권부터 어떻게 돼? 말소하고 새롭게 저당권 등기를 다시 해야죠. 근데 굳이 뭐 무효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돈 들여가면서 말소하고 또 등기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써먹어요. 이게 무효 등기에 유용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병이라는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을이 갑에게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고 2순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1순위로 승진하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1억 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거 또 유용할 거니까 너 다시 내려가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효등기용은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는데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유용을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 지금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비슷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옛날 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 등기라고 사용할 수는 없죠. 아무리 비슷하게 지었어도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용은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뭐 표제부의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소고표가 없다. 제3자가 있으면 안 되고 멸실건물, 구건물 등기부를 유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를 좀 보죠. 147쪽에 요건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강행법규 위반 행위나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추인 안 되는 거, 반사회적 불공정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밑에 줄에 또한 이렇게 나오죠. 또 줄 거두세요. 또한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하며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있다면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번은 뭐 별표는 안 하셔도 되고 줄만 거두세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자, 괄호 1번 효과에 원칙 비소구표 줄 거두시고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줄에요. 147쪽 끝에 둘째 줄 판례도 이렇게 나오죠. 줄 거두시면 판례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할 뿐이고 소구표가 없는 것이므로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 뭘 약정한 거예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등기로 전용한다. 이거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에 전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등기는 처음부터 유효해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보시면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괄호 2번의 예외. 동그라미 1번은 첫째 줄 마지막에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약정 있죠. 당사자 약정. 약정에만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첫 단어가 신분행위죠. 신분행위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 둘째 줄 초반에 뭐라고 되냐면 무효인 소송행위. 소송행위 동그라미 해두세요. 그래서 신분행위와 소송행위는 추인하면 소구표가 인정된다라는 거고. 자,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이번 우리 문제 기출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X 맞죠? 네. 또 나왔어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 알바키 사건이라고 했죠. 전환 추인은 안 돼요. 그거 추인한다고 유효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추인은 안 되고 뭘로 인정할 수 있냐면 전환.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가장 대표적인 확정적 무효 사유가 바로 불허가죠. 불허가.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틀렸죠. 지금 보신 사례가 바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추인하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가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인정이 되죠. 답은 3번이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다. 여기서 핵심어는 뭐예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허가구역에서 나오는 건데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번 읽어봐 두세요. 다음 차례 때 볼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무효를 봤죠. 무효.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취소예요. 취소.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는데 효력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효력이 없는 거냐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무효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취소라는 것은 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해요.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 유동적. 세모예요. 세모. 유동적으로 유효 상태인데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취소하면 취소 시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취소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소급효가 있고요. 그럼 결국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무효랑 같아지는 거죠. 취소를 하고 나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기는 당했지만 뭐 별로 큰 피해도 없고 어차피 팔고 싶었고 나 취소 안 할래라고 확정적으로 유효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소 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추후에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인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행위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취소행위를 추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됐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뭔 추인이 자꾸 나와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추인 뭐 있었냐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이 있었어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후에 인정해 주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어요. 소급효가 있다고 했고 조금 전에 뭐 봤어요? 추인 봤잖아요. 지금 방금 닦았는데 무효행위 추인. 이제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였던 것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취소행위 추인 나올 거야. 많이 안 나왔고 딱 세 개. 무권대리에서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그다음에 취소행위의 추인이요. 그러면 이러한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일단 취소권자를 좀 볼게요. 150쪽에 취소권자의
가로 1, 2, 3, 4번에 줄만 좀 거두세요. 1번 제한 능력자부터. 자, 일단 조문을 봅니다.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40조에서 취소권자를 규정해 뒀는데 취소권자는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세 번째 대리인, 네 번째 승계인.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또 취소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얘네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죠. 근데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얘는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단독 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하게 되면 얘는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건 그 계약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피해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요 추인이에요. 추인은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제한 능력자가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도 추인은 단독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추인은 자기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게 중요한 요건으로 나오고요. 근데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거래를 했다면 미성년자랑 계약한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만 하는 거예요. 얘만 하는 거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우리가 공부했던 재착사 이 세 가지 다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 취소권은 임의 대리인이 행사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리권의 범위 공부할 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제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본인이. 마찬가지예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면 그 취소권은 본인이 갖는 것이지 대리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취소 못하고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임의 대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 별도 수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승계인. 승계인은 특별 승계, 포괄 승계 있었죠. 특별 승계는 뭐 매매 같은 거, 특정 승계라고도 하고 포괄 승계는 상속 이런 거 있었는데 이때 이 승계인이 취소하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취소권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해야 되고요. 취소권만 분리하여 승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례를 좀 보면 갑이 있는데 갑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등기가 돼 있는 소유자인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우리 이제 물권법 들어가면 공부할 텐데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이에요. 물권의 한 종류인데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당했으니까. 있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그런데 만일에 이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이 사기로 인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죠. 그러면 이 승계인이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갑의 소유자로서의 지위, 다른 말로 하면 지상권 설정자로서의 지위가 같이 승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은 내가 계속 가질 테니까 너는 취소권만 가져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되고 법률상의 지위가 같이 승계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럼 같이 정리할 내용은 그럼 을이요. 사기쳐서 지상권을 취득해서 A한테 팔았어요. 그럼 현재 지상권자는 누구냐면 A예요. 그럼 병은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될까요? 을에게 해야 할까요? A에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을, A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취소의 상대방은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언제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에요.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를 을이 한 거예요? A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한다.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갑이 18세 미성년자예요.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에게는 A라는 친권자가 있었어요.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고, 근데 을이 부동산을 사서 이걸 현재 병한테 팔았어요. 현재 등기가 병에게 넘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사례를 제시해주고 다음 중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옳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놨어요. 그럼 취소권자하고 상대방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고를 수 있겠죠.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 일단 저기 나오는 사람 제한능력자 갑, 법정 대리인 A. 얘들이 취소권자예요. 그럼 상대방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 또는 병이에요? 을이죠. 을.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 을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을에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이 병이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성년자 것임을 모르고 샀다라고 하면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죠.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보호되지 않고. 그래서 제착사 중에 제한능력자는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고요. 착오와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보호되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 지난주 이거 봤어요.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기친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제3자. 이게 제3자에 의한 사기였죠. 그러면 제3자가 사기쳤을 때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을이.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자가 사기친 경우에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었어요. 제3자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갑은 취소를 누구한테 합니까? A한테요? 을한테요? 을이죠. 누구랑 계약했으니까? 을. 얘한테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지 뭐 사기쳤다고 무조건 얘한테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교재 계속 볼게요. 151쪽에 취소의 행사 방법 나옵니다. 일단 줄 좀 거둘게요. 150쪽에 괄호 1번의 제한능력자에서는 둘째 줄 가운데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거기에 줄 좀 거두세요. 그러니까 뭐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틀리고, 그 다음에 3번의 대리인은요.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4번의 승계인은 맨 마지막에 다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좀 줄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방법 나오는데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종류할 때 이 형성권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과 형성권. 그럼 다른 점은 이 청구권이라는 권리는요. 청구하면 상대방이 동의해줘야만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상대방이 응해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죠. 근데 형성권이라는 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어요.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보면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형성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를 들어 취소. 취소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취소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합동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그럼 취소라는 건 법률행위고 얘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걸 취소권이라고 하면 이제 권리의 종류를 묻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형성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성권이고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거고 그리고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에 의함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판례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 셋째 줄 마지막에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권의 행사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전제로 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 안에 취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런 사건이에요. 의리가백에 사기를 쳤어요. 의리가백에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기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고 을을 상대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의 의사 표시 없이 곧바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기각해야 돼요? 아니면 등기 말소 청구 속에 취소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취소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뭘 전제하는 거예요? 취소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소가 행사된 것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 판례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취소의 상대방 첫째 줄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한다.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인정돼야 안 돼? 일부 취소. 우리 어디서 봤던 거예요? 일부 취소는. 차고할 때 휴게소 판례 있었죠? 담당 공무원이 말을 잘못해 주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부 취소는 아니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 휴게소 판례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취소는 일단 인정된다.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효과 4번을 보죠. 자,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칙으로 받은 걸 전부 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어떤 얘기 했었냐면 만약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또는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무효 취소가 되면 원인이 없어지니까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돼요. 그럼 원칙은 당연히 전부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있는데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어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1억 원 받았다. 근데 이 갑이 18살에 18세의 미성년자예요.
근데 얘가 1억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천만 원은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탕진해버리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은 집안의 생활비로 썼어요. 그 이제 나머지 3천만 원은 나중에 탕진하려고 일단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계약을 취소시킵니다. 취소. 그러면 원래는 받은 것을 모두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전부 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은 탕진했으니까 현존 이익이 아니고 예금은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현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요 생활비예요, 생활비. 생활비는 써버렸는데 요게 현존 이익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현존 이익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돈이 아니면 생활비라는 건 어차피 다른 돈을 썼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존 이익이에요.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돼? 7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제한 능력자가 대금을 받아서 전액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전액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존이익 여부에 관해서 입증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탕진 내역을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남아있는 돈을 입증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얘가 입증해요. 얘가. 제한 능력자가 탕진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이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현존 이익은 뭐라고 하냐면 추정됩니다. 추정. 현존 이익은 추정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탕진 내역을 입증 못하면 전액을 배상해야 되고요. 돌려줘야 되고. 근데 이 제한 능력자가 악이에요. 악이. 이걸 다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전부 반환일까요? 현존이익 반환일까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이겠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요. 미성년자가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걸 보통 알아요, 몰라요? 보통 다 알죠.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거. 자기가 미성년자인지도 모른다면 얘는 의사 능력을 의심해 봐야죠. 그럼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의사 무능력자.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라고 법이 규정을 해요. 근데 의사 무능력자는 어떻게 하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는데 얘는 전부 반환이냐 현존 이익 반환이냐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랑 의사 무능력자랑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 무능력자. 그럼 상태가 그나마 나은 애도 현존 이익만 주면 되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의사 무능력자에게 다 돌려주라고 하면 오히려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만 주면 돼요? 현존이. 그렇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현존 이익일까요? 전부 반환일까요? 얘는 전부 반환. 전부 반환. 상황이 되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불문한다.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자인데 법 공부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이 규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1억 원 받아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서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팔도 유람하고 놀다 지쳐서 돌아오죠. 그리고 뭐 합니까? 취소를 해요. 그래도 얼마만?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별 규정이고. 자, 그러면 152쪽 볼게요. 152쪽. 동그라미 1번.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자, 소급하여, 소급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뭐 동어 반복인데 중요하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게 처음부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줄 거두시면 취소의 효과는 제한 능력자 취소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 효과는 상대적이다.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 특칙인데요. 기억해 보시면 기억에 줄 거두세요. 반환 의무에 대하여 민법은 특히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이고요. 자, 니은은 둘째 줄 마지막에만 줄 거두세요. 생활비나 예금 등을 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자, 3번은 뭐 참고로 보세요. 입증을 누가 하느냐?
가운데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존이익은 추정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리을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말고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 행위도 뭐가 되는 거냐면 무효가 되지만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이익만 반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추인 나오죠. 추인은 좀 쉬웠다고 보시죠.